네, 법률 공방 기막힌 사연, 오늘의 사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그녀와는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인연이었다. 믿음이 배신으로 바뀌는 순간 천사는 악마가 되고 지옥의 문은 열린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유흥을 즐겼다. 그녀를 감당할 수 없던 나는 이별 통보를 했다. 그런데 한 달 후 그녀에게서 꼭 봐야 한다는 연락이 왔다. 무슨 일이야? 다시는 안 봤으면 했는데. 알아야 할 일이 있어. 나 임신했어. 내 아이를 가졌다는 그녀를 차마 내칠 수 없었고 우리는 결혼을 했다. 하지만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는 쉽지 않았다. 나는 술과 도박, 여자로 텅 빈 마음을 채워나갔고 그녀를 향한 증오는 폭력으로 변했다. 이젠 나도 지쳤어. 그냥 갈라서자. 아니야, 내가 더 잘할게. 그건 아니야. 우리 잘할 수 있어. 하지만 역시 사람은 변할 수가 없다. 난 그녀에게 복수를 하기로 했다. 이 건물을 일단 내 명의로 해서 병원을 짓고 운영은 처남에게 맡기자. 좋아. 고마워, 여보. 이 여자가 바람을 펴! 어떡해? 이것이 나의 복수다. 그리고 우리의 끈질긴 인연은 이제 끝이다. 나의 부모님은 내가 어릴 적 이혼을 했다. 어머니의 무관심으로 늘 외로웠던 나. 내 아이까지 나의 잘못으로 힘든 인생을 살게 할 순 없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는데 내 결혼 생활은 하루하루가 성지옥이었다. 남편의 폭력과 외도로 내 삶은 무너져 내렸다. 매독입니다. 네? 그래도 아이를 위해 이혼을 할 수 없기에 나는 정신병원까지 다니며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 전 호스트바에서 만나 알고 지냈던 그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다. 네가 여기 무슨 일이야? 아 누나, 나 일주일 전에 여기로 이사 왔어. 그런데 누나, 얼굴이 왜 이래? 맞고 살아? 힘들 땐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관계. 딱 거기까지인 사이였다.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진. 누나가 아이 지키고 싶다 해서 보내준 거였는데 앞으로는 내가 누나 지켜줄게. 고마워. 피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무자비한 폭력에 난 피난처가 필요했다. 내가 더 어떻게 해야 했을까? 결국 내 인생은 한 여자로 인해 이렇게 망가졌다. 결국 나는 내 아이의 행복한 삶을 지키지 못했다. 네, 오늘의 사연이었죠. 불륜 부부의 이중생활 잘 봤습니다. 자, 이혼 간통 관련 사건인데요. 정말 좀 기가 막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변호사님들도 고민이 많은 사연이었을 것 같아요. 자, 원고와 피고에 맞선 두 변호사님들의 공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먼저 원고 측 변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 피고인 부인이 결혼 전부터 유흥업소를 즐겨 다녔다고 합니다. 결혼 이후에도 종종 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이유가 이혼의 사유가 될지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일단 이 문제는 유흥업소를 결혼 전에 갔는지 그 결혼 후에 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 결혼하기 전에 마니아라고 했더라도 결혼 후에 만약에 또 끊고 안 갔다면은 이 사유 하나만을 가지고 이혼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와 다르게 결혼 후에 갔다면은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근데 단순히 또 갔다는 거,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혼을 당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선수들한테 요즘은 제비라는 말은 잘 안 쓰죠? 네, 안 쓰죠. 요즘은 선수라고 하는데
선수들한테 선물을 하면서 뭐 가산을 탕진하거나 아니면 잠자리를 한다든가 이런 비행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이때에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혼 후에 유흥업소를 간 것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지만 그 외에 비행 사실이 추가되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피고 측 변호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인은 유흥업소만 다녔지 사실 남편은 이 외도하고 또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가족 간의 폭행은 사실 중범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폭력은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나라는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가정 내 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폭력에 상응하는 제재를 함과 동시에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폭행도 모자라서 도박 중독으로 가정을 잘 보살피지 않았던 점도 있습니다. 도박 중독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떨까요? 네, 뭐 다 끊어도 제일 끊기 어려운 것이 도박이라는 말도 있어요. 뭐 손목을 잘라도 도박 중독이 되면 계속 도박을 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처럼 도박 중독은 그 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가정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까지 되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면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이제 다시 원고 측으로 와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남편은 부인의 결혼 전 행동으로 부인을 믿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나? 이런 의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피고인 부인의 동의 없이도 아이의 친자 확인 검사가 가능할지 저는 그 부분이 또 궁금한데요. 어떨까요? 지금 이거 아침 드라마나 그 막장 드라마에서 많이 그쵸.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아기 머리카락을 가져다가 사설 업체에다가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따로 그 부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피고 측 변호를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남편이 이혼을 하고 싶어서 아이까지 지금 걸고 넘어지는 상황인데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우기는 남편한테 이 아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공연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쉽게 이해하면은 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원고분이 피고분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뭐 너가 내 아이가 아니다 이런 식의 공격을 한다면 이제 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피고 이제 여자분에게 이제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내 아이가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은 모욕죄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나 또 SNS 같은 공간에 여럿이 알 수 있도록 모욕을 한다면 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어서 또 이제 원고 측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만일의 상황에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피고인 아내한테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을지 어떨까요? 일단 천벌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그 간통죄가 있던 시절에는 형사상 죄책을 질 수 있었지만 2015년에 헌재에서 이게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이제는 죄가 성립하지 않게 됐습니다. 뭐 이혼을 당하거나 양육권을 뺏기거나 아니면 위자료를 물게 되는 뭐 이런 거는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 민사 영역의 어떤 데미지일 뿐이고 죄를 묻는 것은 현재로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네, 법 개정으로 형사상 죄책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또 이어서 다른 법적 문제를 피고 측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편은 복수였다고 하지만 아내는 몰랐던 사실이잖아요. 잘해주겠다면서 이 아내 집안의 이 재산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명의로 된 건물을 짓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이 건물은 이 명의대로 남편의 것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뭐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다른 사기 등의 죄가 성립이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명의대로 소유권이 기속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자분들께서는 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혼을 못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사실은 이제 법은 그렇지 않고 명의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금의 출처가 아내분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했던 사람이 이제 아내다라는 점이 입증이 된다면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분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에 따른 형사상 죄책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명의는 명의일 뿐이기 때문에 재산관리 내용을 입증하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또 원고 측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도 사실을 알고서 복수의 방법으로 이 재산을 빼앗기는 했지만 법적으로 고의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건물의 명의를 남편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해지는데요. 앞서 곽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부 사이의 재산은 명의가 누구인지가 핵심이 아니라 그 재산을 획득하거나 관리 또는 증식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이걸 통해서 그 권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하기 직전에 이렇게 처가의 재산으로 획득한 건물이 오롯이 그 남편의 소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현행법상으로는 매우 좀 희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소유권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남편이 또 부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게 이 불법 업체를 고용해서 모텔로 들어가는 그 사진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불법으로 감시한 남편한테 죄를 물을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가요? 네, 몰래 미행한 것만으로는 형사상 죄책을 묻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서로 아마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피해를 당하신 분 입장에서는 아니 왜 남 뒤따라다니면서 사생활을 캐고 그래? 그러면서 이거 당연히 범죄 아니냐라고 좀 화가 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국가가 사인의 모든 부적절한 행위에 관여를 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부적절한 행위임은 틀림없어 보이지만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미행이나 감시만으로는 죄를 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현장을 또 덮치기 전에 남편이 이 부인이 그 외간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확보를 했잖아요. 이 불법적으로 찍었다고 볼 수 있는 이 사진, 이 증거로 효력이 있을지 저는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효력이 있다면 이 사진만으로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어떨까요? 네,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진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이라는 우월한 이익을 위하여 피고가 수인해야 하는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이걸 통해서 인정이 되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케바케예요. 어떤 사안에 따라서 어떤 이거를 증거로 사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쓰는 거고 이렇게까지 되게 좀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 그 증거를 사용할 만한 케이스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 사진과 함께 그 불륜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나 그 통화 기록 등이 함께 제시된다면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된 그 부정한 행위가 인정돼서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케바케이긴 하지만 이 사진과 더불어서 통화 기록 내역이나 문자 내용이 제시되면 이혼 사유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부인도 부인이지만 이 부인과 바람난 남자가 저는 더 싫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혼을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바람난 남자에게 어떤 보상이나 죄를 물을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해요. 어떨까요? 네, 이렇게 상간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간남, 상간녀한테도 같이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이혼을 하고 이제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느냐, 이혼을 하지 않고 그 책임만을 묻느냐에 따라서 그 배상 금액은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뭐 만약에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이제 소송을 구한다면 혼인 파탄의 절대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통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 책임을 지게 되고요. 요새는 그 아까 최종화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신 대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아주 최악의 케이스에는 1억까지 위자료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쨌든 부부가 이혼은 하지 않은 채 그냥 그 이제 상간남에게 그 책임만을 묻게 된다면 통상 한 1,500 정도의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형사상 죄를 물을 수는 없겠지만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다. 돈이라도 좀 받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혼에서 또 가장 중요한 이 재산 분할 문제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피고 측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혼을 할 경우에 이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가요?
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혼인 기간이 굉장히 짧아 보여서 재산 분할을 논할 수 있는 케이스로 좀 보여지진 않아요. 그 우리나라 법원은 특유 재산, 그러니까 즉 결혼 전부터 내가 갖고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을 허용하지 않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그 이제 특유 재산을 유지하거나 그 재산을 증식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재산 분할을 좀 허용합니다. 특유 재산의 경우에도. 근데 이 특유 재산의 경우에 기여도가 인정된다 하기 위해서는 통상 혼인의 실체가 2, 3년은 돼야지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그 기간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특별히 쟁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네, 단시간 내에 혼인이 파탄났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또 이제 원고 측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이 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두 사람이 이혼을 할 경우에 재산 분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보실까요? 지금 보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두 사람 다 외도를 한 것이고 이 혼인 파탄의 사유를 어느 한쪽에 이렇게 몰아주기보다는 양쪽 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또 길게 지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50대 50 또는 각자 가져온 거 도로 가져가면서 원만히 해결하는 게 가장 이런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네, 50대 50 아니면 각자 가져온 것을 도로 가져가는 방향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피고 측 변호사로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이 혼인 기간 중 폭행과 도박을 일삼고 부정행위까지 한 원고에게 중대한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비록 피고가 외도를 하긴 하였으나 이는 혼인 파탄이 된 이후의 일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피고에게는 직접적으로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피고라면 이 사건에서 혼인이 이미 파탄된 이후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임을 아니면 원고에게 보다 중대한 혼인 파탄 책임의 사유가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사건이 좀 유리하게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피고 측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원고 측도 질문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원고 측 변호사로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 사안은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그런 사안이 아니라서 어떤 증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재판상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재산 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수집된 증거가 얼마나 유효적절하고 얼마나 풍부한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일 여러분께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다면은 일단 깊이 고민해 보시고 그래도 이건 아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신 경우라면은 곧바로 변호사를 찾으신 다음에 이 증거를 빨리 모으는 그런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는 분과 그렇게 하지 않으신 분들의 차이는 결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법스타그램 시즌2 법에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정한 내 편이 되어줄 힐링 멘토 이인의 변호사들과 함께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